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한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 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 줘요.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좋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뭐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요거는 효력이 발생하죠. 1번은요. 17세니까 안 돼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작성할 수 있었죠. 2번 가족이 작성했다. 4번 의사가 작성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본인이 해야겠죠.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자연적으로 죽겠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의 느낌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안락사다. 이런 것들이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귓속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에다 약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이게 맞고요. 어떤 약이든지 햇볕에다 놓는 건 없어요. 직사광선을 피한다.
솜을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게 아니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또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약을 넣을 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요. 이 고막 체온계 귀 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후 하방은요. 소아, 어린아이들일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고막 체온계 재거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상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기출 지문 제가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 치료를 할 때 귀를 위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죠. 이 병을요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굽니다. 왜? 너무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으면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작은 솜을 15분 20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이거 맞아요.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맞아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어릴 때 접종을 하잖아요. 100일에는 추가 접종은 없어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매년 1회 맞는다라는 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보통 맞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죠.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 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도파민 부족으로 하면은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 뭐죠? 도파민이 부족해 동작이 굼떠. 안정시에도 떨림이 덜덜덜덜 있어.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은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파괴가 되니까 동작이 느려지고 이게 덜덜덜덜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바로 파킨슨이에요.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파킨슨은요, 약물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거나 관절 운동을 시키고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 물어봤죠?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심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요? 심부전 대상자 되겠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심신갑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폐렴, 염증 있으면요, 물을 더 먹어야 돼요. 방광염, 물을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갑부. 간경화, 심장부전이에요. 심부전. 또 신부전, 신장의 부전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다. 물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렇게 나와요. 만성 신부전이든 그냥 신부전이든 신이잖아요. 신부전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또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물을 먹었을 때 뭔가 붓는 듯한 그런 질병은요, 수분을 제한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처방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1번,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를 한꺼번에 복용한다? 안 됩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약물 부작용이 있으면요, 의사에게 물어봐야죠. 의사의 진료 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약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약물의 오용이에요. 비상약,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요거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는요,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나 소화가 안 돼. 편의점 가서 소화제 살 수가 있죠? 팔목 삐었어. 파스 살 수 있고요. 감기 걸린 것 같아. 편의점 가서 살 수 있어요. 나 머리가 아파. 진통제 살 수 있고요. 열 나는 것 같아. 해열제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임종이 임박했어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임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운이 없다가 가시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맥박은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죠. 피부색은 좀 파래집니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동공은 확대된다. 소변량도 감소한다. 이걸 핍뇨라고 하죠. 임종징후, 감소하는 것, 맥박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소변도 거의 없어져요. 왜? 먹은 게 없으니까. 동공은 확대되고요.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호흡이 안 좋다? 상체를 올려준다. 이거 기억하시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뭐보다 뭐 하면은요? 좋은 걸 기억하세요. 실내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고요. 운동 시간은 낮 시간이 좋다고 했죠?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동 위험해요. 또 찬 곳에 나갈 때는요? 무장해야겠죠? 방한복, 모자, 목도리,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한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요?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쵸? 오심을 호소한다. 중식 2분의 1 공기. 피부 박리 5 곱하기 8cm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겠죠? 공식화된 용어를 쓰고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치료의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갔다가 귀약을 넣는다.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 또는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의 겉을 닦는다. 다른 표현으로요.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가운데로 쏘는 게 아니에요. 측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넣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결핵이 의심되면은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마스크, 장갑,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핵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쵸? 3개월마다 결핵 진단을 받는다? 아니죠?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요,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와요. 결핵은요,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거 대상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먹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요양보호를 한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단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요, 일광 소독한다.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은 수분 내에 죽는다. 몇 분 만에 죽는데요. 또 결핵 증상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오면은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탈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사예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물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살살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은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은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요. 섬모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뭐 골절 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뭐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여러분이 방문 요양보호서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어떻게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게 아니죠. 책임감을 높이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 대상자가 동일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 요양보호사가 오더라도 누구나 그 기록을 보고 그것에 준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책임감을 높인다. 요양보호사가 놀지 않았다. 활동을 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기록하는 것의 목적이 되겠어요.